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김경호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라 거부권 전국이 이어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문제 당일 정무 관계자들과 40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담은 풍선이 전국 각지에서 300개 가까이 발견되고 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성의의 선물이니 계속 주워 담으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북한은 조금 전엔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반도체 부진으로 위기를 타개 중인 삼성전자가 악재를 만났습니다. 노조 측의 첫 파업 선언으로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소식 들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소식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경제 산업계 소식으로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파업 선언. 자, 반도체 위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 안에 최대 노조가요.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삼성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김종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그동안 성과급 지급 기준과 휴가제도 개선 등을 사측에 요구해왔습니다. 2차례 장외투쟁과 8번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 2%의 인상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경쟁사인 LG와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전면 총파업에 나서진 않고 다음 달 7일 조합원들이 집단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체 행동은 경영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노조가 파업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선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급 단체를 현재의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꾸기 위한 거라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업 선언 현장에선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금속노동조합 19만 조합원과 함께 전국 삼성 노동조합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삼성그룹 내 또 다른 노조인 초기업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 리스크에 휩싸였고요. 자, 이 문제가 경제계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내용 경제 전문가죠. 이인철 소장과 이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소장님, 이 삼성전자는 고임금으로 좀 알려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도 보니까 연봉 상위 4% 노조의 파업 선언 뭐 이런 제목도 보이긴 하던데 어쨌든 이게 다는 아닐 테고요. 어쨌든 이 양측의 임금 협상 조건이 어땠길래 삼성 노조의 저 파업 선언이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삼성전자에 노조가 있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내 5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2019년에 노조 설립 허용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파업을 선언한 건 사내 최대 노조원 2만 8천여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네. 전체 직원이 한 12만 5천여 명이니까 거의 전 직원의 한 22%가 가입돼 있어요. 특히 이 노조원 9명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은 반도체 소속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단협이라는 게 연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회사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8차례 임단협을 했는데 사측이 좀 무성의하다 라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어제 결국 이제 파업을 선언했는데 물론 즉각적인 총파업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음 달 이제 현충일 다음 날 7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의 6월 7일에 맞습니다. 소극적인 단체 행동을 이어가지만 그러나 지금 노조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절차를 다 마쳤고요. 찬반 투표를 통해서 쟁의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총파업이 가능한데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현대차 킹산직하고 네. 삼성전자 직원하고 어디 가시겠어요?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로 둘 다 꿈의 직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킹산직이라는 현대차만 하더라도 연봉 억대, 그리고 정년 연장 보장돼 있습니다. 예. 정년 퇴임하고도 수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예. 3년 이내 관련 차량, 신차를 뭐 거의 3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데 그 정도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아요. 1인당 평균 직원이 임금이 직원 평균 1억 2천만 원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상위 4%에 해당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파업 지경에 이르렀느냐? 표면적인 이유와 이제 속내가 좀 다른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앞서 제가 사측이 조금은 노동자를 좀 무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보상, 성과급 체계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거든요. 창사 이래 최악입니다. 15조 적자요. 15조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급이라는 게 성과가 나야 되는데 반도체 부분 성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노조원 가운데 90%가 반도체 직원이다 보니 매년 연봉의 한 50에서 많게는 100%를 받던 성과급을 못 받은 이제 노조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겁니다. 어쨌든 사측에서는 못 벌었으니까 못 준다 이런 입장이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삼성동자도 알다시피 법인세를 못 냈어요. 네. 이윤이 나야지 법인세를 맞습니다. 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15조 원 가까운 역대 최악의 적자에서 물론 올해 1분기에 반도체 부분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그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분야 아직도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과급 체계의 근본적인 불만, 그러니까 이 다른 이제 이 경쟁사처럼 영업이익에서 온전히 근거로 해서 성과급을 달라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각종 세금 그리고 금융 비용을 제외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년 동안 해왔던 그 성과급 체계를 바꿔달라라고 얘기하니까 회사가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사측 역시 할 말은 많을 것 같습니다. 15조 적자 났으니 뭐 쉽지 않은 상황. 이 사실 삼성은 보면은 반도체 부문도 그렇고 적자 기록했다고 말씀하셨고 위기 상황이라서 대표이사도 좀 교체하는 사건이 최근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정도 좀 맞습니다. 비상한 경영 상황인데 노조가 이럴 수 있는 거야라고 좀 뭐 국민들 여러분은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반도체 부분에서 글로벌 삼성전자가 몇 등일까요? 1위일까요? 내려온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넘버 3입니다. 3까지 떨어졌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1등은 갓비디아라고 하는 엔비디아 천상천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실적은 너무 좋았습니다. 매출이 3배 뛰었고요. 영업이익이 8배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 1위, 2위가 대만의 TSMC입니다. 네. 뉴스에 3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3위가 이제 넘버 3로 밀린 삼성전자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게 지금 가장 크게 급부상하고 있는 시장이 인공지능, AI 칩 분야, 이른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인데 HBM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예. 여기는 삼성전자가 뼈아프게도 SK 하이닉스한테도 밀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굉장히 이제 이 비메모리 부분을 이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TSMC와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 교체에서 절치부심 노력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외신에서는 야, 지금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테스트 제품을 납품했는데 이거 미스가 났다. 테스트 이제 떨어졌다. 통과를 못했다. 통과 못했다. 사측이 나서서 아니다 무슨 얘기다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조의 어떤 제목 챙기기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어떤 좀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들 내부에서조차도 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정치적이다라는 이유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노노 활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노조 한 4개, 5개 중에 한 4개 노조는 이번 파업 선언한 노조에 대해서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5개 삼성그룹 5개 노조를 이제 아우르는 삼성그룹의 초기업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 전국 이제 전삼노의 파업에 대해서 좀 이게 불분명하다. 왜냐? 지금 이 상급 단체인 이제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 이 전삼노의 경우는 한국노총 산하지만 조금 더 강성이 민노총 쪽으로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인데 어제 파업 기자연장에서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함께 나와서 구호를 외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성과급 체제를 빌미로
이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로 옮기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조금 투쟁과 협상 중에서 협상의 비중이 높다면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강성이기 때문에 투쟁의 비중이 좀 높은 게 사실이고 네.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지금 뭐 포스코며 현대, 대우조선 같은 이제 알짜 조합원들이 좀 빠져나가 이탈할 조짐을 보이니 삼성전자 2만 8천여 명의 노조를 좀 포섭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맞닥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파업 선언 노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한 말이 있을 것이고요. 반도체 부분 좀 뭐 불황이 좀 이어지고 했더라도 우리가 일하는 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달라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주식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지난해만 해도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쏙 들어간 상황 같고요. 일단은 개미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이런 파업을 보면서 좀 부글부글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1년 새 주가 2배 뛰었습니다. 이제 1000비디아, $1,000를 돌파해서 지금 시가총액 면에서 글로벌 3위까지 부상을 했거든요. 예. 특히 SK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이 고대역폭 메모리, 인공지능 칩을 이제 납품하다 보니까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입니다. 물론 오늘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어제만 이 파업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3%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근데 빠진 내용이 거죠. 좋지 않은 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 매수의 절반은 삼성전자였어요. 외국인이. 근데 어제만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 설상가상 외국계 증권사는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지금 AI, 인공지능 수혜주에서 삼성전자를 뺐습니다. 왜냐? 이 AI 칩을 제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삼성전자는 아직 양산하지 못했다라고 혹평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SK하이닉스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면서 수혜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런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 사태가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길어진다면 생산 차질도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위기의 삼성전자라고 좀 밖에서 보는 것 같은데 반등의 계기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두 가지를 눈여겨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테스트 중인 삼성전자의 5세대 HBM 인공지능 칩이 과연 정말로 엔비디아에서 승인해서 납품이 가능한가?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부터 납품을 하고 있어요. 독점적으로.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꿈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 하나가 6천만 원이에요. 제네시스급입니다. 팔면 이윤이 칩 하나가요? 칩 하나가. 와.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80%입니다. 6천만 원짜리 팔아서 4,800만 원 이윤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습니다. 반도체 칩은 SK하이닉스에서 조립은 대만 반도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 줄 서도 수요가 너무 많아 공급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주가가 계속 뛰는 겁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 이 벽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은 뭐냐? 과연 엔비디아의 승인이 나서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가 이렇게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80%를 육박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쟁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인텔,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삼성도 마찬가지 절치부심, 마하원이라는 이 가속용, 이 인공지능 칩을 만들고 있는데 전력 효율을 8배 떨어뜨렸지만 가격은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 칩이 지금 양산을 될지 실제로 이 칩이 만들어진다면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하원 칩이 상용화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 시장이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느냐. 지난해 한 20조 원에 그쳤던 이 AI용 칩 시장이 2027년 75조 원, 4배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5년 전 뼈아픈 실수를 했어요. 예. 이 HBM 사업팀을 해체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야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 내가 주려고 하는 메모리만으로도 충분히 돼라는 인식을 했었는데 그 순간의 실책이 지금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하원 칩이 과연 상용화될지 여부가 두 번째 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내용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영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야당은 몰아붙였고 여당은 입법 폭주라고 맞섰네요.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독선 탓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즉 정당 방위라는 겁니다. 거부권 앞으로 행사의 숫자는 곧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의 가늠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바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더욱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입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닙니까?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겁니까? 민주당은 오늘 최혜병 특검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최혜병 사건 이첩 당일 세 차례 통화를 나눈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과는 무관한 통화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대놓고 탄핵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민주당에선 두 사람의 통화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 PC에 비유했습니다. 즉, 탄핵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라면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통화에서 의심받을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통화 사실 자체만 가지고 통화 내용을 추측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방어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22대 개원 첫날입니다. 여야가 주요 상임위원장 등을 갖고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재명 대표도 25만 원 차등 지급 수용에 나서면서 전국 주도권 여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모양새로는. 네, 민생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걸 부각하고 또 정책 주도권을 높이려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을 향한 우회 압박도 강화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민생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현금 지원 자체가 물가 인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성의의 선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00개가 넘게 한국으로 보낸 이른바 오물풍선에 대해서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비꼬면서 성의의 선물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자, 민지숙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그 의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남 거창의 한 논에서 5m 높이의 대형 풍선 2개가 비닐봉지가 매달린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북 영천에선 폐비닐 더미와 오물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군과 경찰이 출동해 내용물을 수거했습니다. 군이 포착한 대남 풍선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개 이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북한은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낸 직후 서해 연평과 강화, 인천 해상 등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실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오물풍선과 관련해 담화를 내고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을 주워 담아야 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북한은 또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맞서 우리 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타격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서 좌시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며 도발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연이은 남한 때리기,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해올지 그 수위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그럼 외교안보 관련 전문가인 김열수 실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리해 보면은 오늘 오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좀 발사를 대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었고, 27일에는 그저께죠? 한 3일 됐군요. 정찰위성 발사했고, 그리고 그제 오물풍선까지 날려보낸 건데, 자, 이렇게 다양하게 도발하는 이유 뭔가요? 27일 날 북한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정찰위성 발사를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데
대내적으로 국면 전환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대외에서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 희생양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한국에 대해서 오물풍선도 보내고 또 전자교란도 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많은 것 중에서 이 오물을 담은 뭐 네. 이분까지 들어갔다고 하고 뭐 개에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런 걸 담은 이유는 뭔가요? 그 이제 북한 스스로가 볼 때 우리 한국이 이제 보내는 그런 전단이나 USB 같은 것을 물건 짝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걸 오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걸 정의를 할 때 그러니 우리가 진짜 오물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에서 날려 보낸 거에 거기에 정말 그 오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전국 각계 보면 각지에서 한 300개 가까이 그 오물풍선이 네. 발견됐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이런 사람을 예전에 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전에도 보면 뭐 1년 통틀어 가지고 많이 보내봤자 이제 다 합하면 한 200개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보낸 것은 처음이고요. 지금 이제 발견된 것만 그 정도 숫자니까 아마 산속에 떨어지거나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수거를 하다 보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김여정의 담화 속에 그 답이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이 보내는 거에 수십 배만큼 오물을 한국으로 보내겠다라고 더 보낼 얘기를 수도 있다는 했거든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자유 북한 연합 이런 데서 북한으로 대북 전단이나 이런 것 대응 풍선을 통해서 보내면 거기 수십 배 해당되는 만큼 다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이 네네. 김정은의 여동생인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말씀했다시피 표현의 자유다. 이게 성의의 선물이다. 자, 이 국가 대 국가로 뭐 저희가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비꼬듯이 나오는 속내가 뭘까요? 그 김여정의 담화는 우리가 이제 많이 접했잖아요. 굉장히 그 비아냥거리는 그 수준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은 서러울 정도의 그런 비아냥을 하는데요. 예. 그런 비아냥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득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지금 반발만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아냥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한국이 보내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사실상 사실에 근거해주고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를 유입하는 것을 자기도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을 했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오물을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우리가 간취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이 보내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물 풍선 자세히 보면은 일단 네. 기폭 장치 달려 있었고요, 타이머까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어떤 곳에 갔을 때 펑하고 터지게끔 피해를 좀 극대화시키려는 의도가 네네.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만약에 이게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생화학 물질이 만약에 담겼다면 굉장히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혹은 나중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피해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온 게 이제 오물이긴 한데 그래서 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조치한 것이 거기에 이제 투입하는 그 병력들을 어떤 그 전문가들을 투입을 했냐면 화생반 처리반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을 보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속에 북한은 오물이라고 하지만 정말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오물이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오염돼 있을 수도 있는 예. 거고 거기에 폭발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 또는 우리 그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손대지 말아라. 손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폭발물 처리반하고 화생방 오염반이 가가지고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한 거죠.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북한이 이번에 이런 그 풍선, 소위 말하는 오물 풍선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에 이걸 뿌린 거잖아요. 네.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이 속에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또는 폭발물 같은 것을 넣어서 전역에 뿌릴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한테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이번 미사일 공격, 풍선 테러 한 걸 두고서 일각에서는 네. 북한이 이거 하이브리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쟁 여행 연습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 이제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얼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박이 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규전과 비정규전, 예. 첨단 무기와 재래식 무기, 그리고 이제 그 살상 무기와 비살상 무기 이걸 섞어서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하이브리드전이라고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이제 오물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도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하이브리드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무슨 뭐 전쟁 예행 연습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우리한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예. 또 하나는 북한이 오늘 아침에 네. 서북도서 일대에서 이제 GPS 전파 교란 공격까지 네네. 했거든요. 자, 이 GPS 전파 교란까지 했다는 것, 뭐 남한의 우리나라의 뭐 혼란을 좀 가중시키겠다는 네네. 의도로 보이긴 하는데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GPS 교란은 이제 지난번 3월달에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기 자유의 그 방패죠, 프리덤 실드 훈련을 할 때 북한이 GPS 교란을 한번 예.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2번째인데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자동차 운전들을 많이 하실 텐데 자동차 운전하는 게 전부 다 GPS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자동차만 GPS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저기 어선들 그것도 다 GPS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항공기 그것도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심지어 미사일도 GPS에 의해 가지고 가이드가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전파 교란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원래대로 자기 목적한 대로 못 찾아간단 말이죠. 자동차도 못 찾아가고 배도 이제 못 찾아가고 비행기고 제대로 착륙을 못 하고 미사일은 다른 데로 가고 예.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 대한 것을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을 향해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기술을 축적시키고 나중에 유사시에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죠. 네, 우리 군도 뭐 적당하게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감한 시민. 자, 요즘 사회 이슈인 음주 뺑소니와 관련된 건데요. 하지만 이번 사연은 교통사고와 보통 교통사고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장가 기자, 무슨 사연이죠? 만취한 운전자가요, 이 뺑소니를 낸 것도 모자라서 피해를 입은 차주를 차에 매달고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이거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SUV 차량이 한 대가 멀쩡히 서 있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네. 네, 그러고는 그대로 후진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죠. 자, 오, 어이가 없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조수석 창문을 잡고 항의를 하니까 오, 예. 속도를 올리고 그대로 남성을 매단 채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오, 예. 2차선 도로를 질주하는데요. 남성의 발이 저렇게 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입니다. 정말 아찔한데요. 자, 결국 한 너무 골목길에 다다르자 저렇게 남성 결국 힘잃고 길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뒤에서 한 차량이 깜빡이를 켜면서 추격을 했고요. 결국 이 남성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 취소 상태로 술을 마신 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김문배 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네. 자,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진짜 어떻게 사고 내놓고 수습도 안 하고 저렇게 사람을 매달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촉사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보험 처리만 되지 입건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 운전한 분은 사실은 음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 사고니까는 음주 측정하면은 내가 정지라든지 취소가 되고 또 벌금이 많이 나온다 싶으니까는 도주하려고 멈칫거렸는데 마침 그 쓰레기 수거 차량에 운전자가 내려와서 항의를 하니까 네. 바로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운전자 차량이 사실은 조수석문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쓸 건데 멈춰야죠. 그냥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분 동안 도주하니까는 500m 끌려가다가 떨어졌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경상을 입었지만 잘못했으면 커다란 오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어쨌든 저 사람은 그 운전자를 떨어뜨리고 계속 도주를 했던 것이죠. 양진 변호사님, 일단 보면은 이 피해자가 좀 떨어졌고요. 이거를 쫓아가서 잡은 게 경찰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시민의 경우에는요, 이 지방 출장을 갔다가 이제 귀가하던 중에 이렇게 사람을 매달고 달리는 차량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즉시 뭔가 음주운전 차량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사람을 매달고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차량을 따라 나섭니다.
있습니다. 이 차량을 막아서기 위해서 사실은 시도도 했었는데요. 이 차량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질주를 하다 보니까 앞서서 영상 보신 것처럼 이 피해자를 땅에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뒤쫓던 이 시민의 차량은 다른 사람이 사실 동승자가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을 이제 구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승자를 내려준 뒤에 한 9km 가량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지속적으로 이 도주 차량의 위치를 알리게 되고요. 끝끝내 이 경찰이 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결국에는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박수 쳐줘야 할 용감한 시민들이었는데, 자, 기인과 함께 피해자 도와주고 범인 검거까지 했죠. 자, 이걸 본 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큰일 났구나. 따라가야 되겠다. 제 지인이 병원까지 구호 조치를 해주시고 뛰어서 계속 따라갔죠. 그것도 한 1km 따라갔네요. 서로 돕고 도와주고 그런 게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김대 심장님. 이런 분들 진짜 영웅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분들을 사회적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남의 사건에 됐을 때 내가 관여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오라고 가라고 하거든요. 예.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나도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건데 본인이 그 불편함이라든가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는 저분에게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아마 그 감사장하고 포상금을 줬다고 합니다. 예. 포상금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한테는 혼났다는 거예요. 그 뭐하러 따라가냐,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이분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따라간다고 하니까 저런 분이 진짜로 많아야만이 사회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분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저도 한번 치겠습니다. 자, 우리 양진희 변호사님, 일단 사고 낸 운전자, 이분 어떤 처벌 받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차량이 맞았습니다. 일단은 바로 검거를 했으니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적용한 혐의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도주치상 그리고 사고 미조치입니다. 근데 추후 사실은 이 피해자가 매달려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당연히 다쳤을 것이고 만약에 굉장히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추후에 위험운전치상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수사기관은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불구속 입건, 참. 불구속 입건 맞습니까? 더 좀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후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건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사건 보신 것처럼 사실 사람이 만약에 다쳤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그런 일을 발생시켰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형량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충분히 추후 영장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며칠 전 다뤘던 얘기입니다.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선수와 코치를 지냈던 차두리 코치죠. 차두리 씨의 내연 문제 고소전 시끌시끌했다 제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또 관련 내용이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차두리 씨 관련 얘기 나누기 전에 은퇴할 때 참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한 발언이 있거든요. 그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랑이 앞으로 축구를 그만둔 이후에도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더 열심히 하고 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항상 무엇을 하든 정말로 모든 축구인들의 피해가 되지 않고 또 많은 저를 사랑해 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정말 좋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두리 코치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만 뭐 지금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장가 기자, 조금 상반되는 얘기가 지금 최근에 들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차두리 씨가 이 내연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렸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차두리 씨가 과거 이 교제하던 A 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었죠. 자, 차두리 씨와 현재 교제 중인 연인 B 씨도 여성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요. 자, 그런데 현재 차두리 씨가 법적 혼인 상태죠. 그래서 좀 더 충격이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 언론에 따르면 차 씨가 A 씨와의 문제로 갈등을 빚은
시즌 이 기간이 이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을 한 기간이고 또 경기 당일에도 여성과 갈등을 빚어서 이 사생활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팬들의 실망감이 더해질 수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당일은 물론이고요.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출국 하루 전에도 이 A씨와 큰 갈등을 빚었다는 내용이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21일에요.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가 있던 날 이 차두리 씨는 시합 전과 시합 후 연락을 이어갑니다. A 여성이 내가 몇 번째 바람핀 대상인지 말해라 7년 동안이라고 하자 차두리 씨는 그 말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고요. 자,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라고 말을 얼버무립니다. 이후 24일에는요. 나는 당신을 갖고 놀지 않는다. 나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알고 있다. 당신이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할게. 나 대표팀도 그만하려고 했어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예. 또 차두리 씨는요. 이 국가대표팀이 카타르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서 출국하기 하루 전인 2024년 1월 1일 밤까지도 A씨와 갈등을 빚었고요. 또 출국 후와 대회 기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두 사람. 결국에는 이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차 씨의 고소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두리 씨 측 입장을 좀 듣기 위해서 연락처로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 현재는 좀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대 팀장님, 차두리 선수, 코치 보면은 굉장히 성실하고 유쾌한 이미지였는데, 자, 대표팀을 그만두려 했다. 요게 사실 저는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대표팀 코치가. 그렇습니다. 차두리 그 코치죠. 이제 국가대표 코치였었는데 카타르전에도 아마 그 내연 관계 여성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거 사생활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치 입장이고 선수들을 관리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알다시피 크리스만 감독이 중대 하차를 했어요. 네. 그리고 손모 선수하고 이모 선수가 다툼이 있었죠. 이름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잘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다뤘습니다.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인데 두 사람이 멱살잡이로 다투게 했고 이런 거는 사실은 코치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개인 사정활 더군다나 이 불륜 관계를 인해 가지고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선수들 관리를 제대로 안 했고 또 그리고 그 여성 문제를 인해 가지고 대표팀 코치를 그만둔다고 마음먹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사실상은 그 국가대표 선수 중에 쭉 시합 중에 관여가 됐다. 그러니까 사생활을 볼 수 있지만은 예. 사생활이 결국에는 그런 시합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차두리 선수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가대표에서 큰 그 빚을 진 거는 맞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개인적인 일로 대표팀, 중요한 대표팀 코치를 관두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 뭐 이미 관뒀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는 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팬들의 비난은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이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축구협회 측에서 뭔가 징계, 그러니까 이제 해임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미 이제 관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축구협회 측에 뭔가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받아갈 것이고 그에 걸맞는 임무 수행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그 입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 측에서 어떻게 차두리 씨와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만한 그런 요인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사실상 이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국가대표 축구팀을 이끄는 그런 중책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팬들로부터의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난 자체는 사실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차두리 코치죠. 차두리 씨가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거고 해명할 일이 있을 텐데 있는 대로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다시
최 씨와 이 상대 여성의 고소전인데 양측의 입장, 말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고소한 내용이 이제 명예훼손과 스토킹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그래서 뭐 두 여성을 동시에 만났는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여성이 차두리 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연락을 한다라든지 반복적으로 뭔가 주시를 하고 따라다닌다라든지 그런 스토킹의 혐의가 있는지를 아마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본인이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글이라든지 사진을 올리면서 차두리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지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요, 이 이제 고소를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도 나와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나와 마치 이 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차두리 씨가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함께 만났다. 그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형사적인 고소라든지 민사적인 손해배상 분쟁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차두리 씨가 법적인 유부남 상태에서 뭐 이런 논란이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워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박지성 선수, 박지성 씨한테도 결혼 관련 조언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재조명되기도 했었죠. 그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뭐 해줄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굳이 지성이가 맨체스터에서 주전 경쟁한 것만큼보다 더 어려운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나 뭐 거기서도 살아남은 지성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오래오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계속 한번 저희가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이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논란 저희가 한번 2주째, 3주째 벌써 이어가는 것 같은데 새로 나온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강영욱 씨와 업체 직원들과 진실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고소고발전으로 좀 이어지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과거 근무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강영욱 씨의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한 점, 또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논란을 빚은 게 이 사내 메신저 내용 6개월치를 강영욱 씨 아내가 봤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강영욱 씨 측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다시 들어보시죠.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막 조롱, 비아냥 그거를 보고 제가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6개월치 대화를 밤을 새서 봤는데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가 막 나오는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도 이 업무 시간에 회사 메신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난다는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너무 성실한 남자 직원한테 막 뭐 냄새가 난다.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이 작아서 저 냄새 나는 옆에 앉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고 대표님을 뭐 조롱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너무 기가 막혔죠. 개인 간의 대화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그분들의 그런 뭐 감정을 이해해줄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직원들 메신저를 좀 들여다봤다는 점, 김 대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평범한 직장인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강영욱 부부하고 전 퇴직한 직원들하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내 메신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내 메신저를 사내 메시지, 예, 사내 메시지를 가지고 강영욱 부부가 몰래 그걸 들여다봤다. 즉 감시했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사실 업무용 메시지거든요. 업무용으로만 쓰게 돼 있는데 업무용을 쓰지 않고 사내용으로 쓰는 거를 가지고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았다. 요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쓰는 개인의 사생활, 즉 문자 내용을 감시했다는 거는 문제이 아니냐, 위법이라고 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되니까 일부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이제 협업 들으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생활 문자를 주고받는 거를 관리자 기능을 사용하면 모두가 볼 수 있네? 그러니까 못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다. 그럼 들어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를 요구한다든지 뭐 하면 금방 알겠죠. 네.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업무용 회사 그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동의 없이 임의로 들여다보고 그런 거는 감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그랬어요. 그 강영욱 씨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훔쳐봤다. 몰래 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불법이거나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양진 변호사님. 뜨끔한 직장인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정확히 법적 문제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원들의 업무 메시지를 본다는 것.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회사 자산에 속하는 회사 메신저를 사용한 대화라고 하더라도 개인 간의 대화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권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 메신저를 반드시 열람해야 되는 회사의 필요성이 있고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우선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면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러한 예외를 들어서 사실은 메신저를 열람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지금 강영욱 씨와 이제 그 회사 이제 이사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메신저 프로그램에는 뭐 개인적인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뭐 열람할 수 있다라는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목적 내에서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아무리 감사 차원의 열람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것은 추후에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회사 메신저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뭐 동의서를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분명히 회사 측에서도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군요. 그렇군요. 자, 이어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요. 이 반려견 레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출장 안락사를 시켰다. 이런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레오는 마지막에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찔끔씩 나왔고 조금의 움직임에도 대변이 그냥 나왔어요. 뒷다리를 아예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었고 그래서 판단을 한 게 회사에 데리고 와서 내가 회사에서 돌보자. 그리고 회사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직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회사에 정말 자주 가고 저녁 늦게도 가고 아침 일찍 가서 있고 레오 돌봐주고 아침마다 물로 닦여주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계속 만져주고 같이 있어주고 일어서지 못하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완전 소변이 짓누겨 있고 그러면서 수의사님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안락사를 논의했어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레오를 안락사 시켰죠. 네, 그래서 수의사 얘기가 나오는데 장가 기자, 이 수의사가 이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조금 전에. 강영욱 씨가 처음에 레오를 결국 안락사를 시킬 때요. 이를 수의사 A씨가 행했는데 당시에 이 병원 내부가 아니라 강영욱 씨 회사에서 안락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이 여기에 이 수의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강영욱 씨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기사가 좀 잘못 나온 게 강영욱 씨는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사법 위반이 아니고 또 김두현 원장은 강영욱 씨 이 출장 안락사를 해준 그 수의사를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김두현 원장이 이 레오를 안락사해준 수의사를 왜 고발하려고 했는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영욱 씨를 뭐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그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완벽한 오보고 문제의 핵심은 사실 이 수의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수의사인지 아닌지도 밝혀져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진짜 그 사람이 수의사인 건지 수의사인 척을 한 건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어떤 치료와 어떤 약물이 지금 사용됐는지도 지금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마약류,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약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강영욱 씨가 그 수의사에게 속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드는 상황이에요. 네,
많은 내용들이 지금 목소리에서 오갔는데 양진 변호사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영욱 씨가 이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랬습니다. 레오가 마지막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수의사님이 회사로 직접 와서 안락사를 진행을 했다. 네. 장시간 논의를 했고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회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보신 이 수의사의 경우에는 수의사라면 사실은 수의사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수의사법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 안락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돼야 되는 것이고 안락사를 그러면 어떠한 약물을 사용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외부로 반출하면 법 위반인데 그렇다면 수의사는 법적으로 위반됐을 소지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의사법이라는 것은 수의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강영욱 씨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영욱 씨를 본인이 이제 고발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고발의 대상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강영욱 씨의 회사로 직접 가서 레오를 안락사 시켰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가 고발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김은재 팀장님, 이 고발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실 공방이 지나가지고 고발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해명했을 때 서로가 사과하고 해명한다고 했는데 자꾸만 싸우다 보니까 요거는 나중에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서로가 화해해서 풀었으면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요. 오늘 판결의 핵심은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 기여도를 배경으로 한 재산 분할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 및 위자료 명목의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는데요. 양측 모두 불복과 동시에 노 관장이 항소했고 노 관장 측은 현금 2조 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심과 달리 공개 선고가 된 2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이클론 레말이 방글라데시를 강타해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홍수가 마을을 집어삼키고 집안이 무너져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도로가 온통 침수됐고 수층짜리 건물과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는데요. 현지 시간 26일 밤 사이클론 레말이 최대 시속 135km로 이동하며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 남부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폭우의 여파로 인도 미조람주의 채석장이 무너지면서 인부 14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망자가 속출했는데요.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이번 레말로 대피했던 사람만 총 180만 명에 육박하고요. 지금까지 추산된 사망자는 최소 65명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는 기후재난,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